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9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국방론평국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KF-21용 극초음속 미사일, 즉 공중에서 발사하는, 그죠?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이제 이 소식을 좀 접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좀 할까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방 관련 연구 방향 과제를 봤을 때 놀랍다. 예상과는 많이 다르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면 과제를 선정하는 방향에 있어서 놀랄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만큼 이렇게 크게 인상적으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거는 과장이 아니라 몸에 소름이 살짝 돋을 정도의 연구 방향이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제가 이게 작년 말에 한국판 지루군 등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희재기가 공개가 됐잖아요. 국방과학기술대전이라는 곳에서 이게 한국판 지루군이에요.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마하 5 이상 6, 7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현재 배치된 것은 러시아의 지루콘밖에 없죠. 중국이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일본 한 30년대쯤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옛날에 좀 하다가 선구자로서 하다가 관뒀다가 다시 하는데 힘들죠 좀.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했을 거예요. 이제 실비행 시험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상 시험이나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런 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접하고 나서 앞에 우리 정부 쪽에서의 발표 내용을 봤더니 이미 계획에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차마 믿지 못했던,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니 몇 년까지 해서 언제까지 시험 비행하겠다. 그게 딱 22년, 23년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 이전 정경두 국방장관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언급도 했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이 정도만 해도 깜짝 놀란 건데,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를 약간 소름 끼치게 한 내용이 또 이제 발견이 되네요. 그건 이거예요. 과제 제안 요청서고 국방과학기술 진흥연구소장이 이제 언급한 내용이 소장 명의로 나간 거고, 금년 6월 달에 나온 거죠. 과제명이 공중발사.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지상발사형이 아닙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은 그게 하이코어예요, 이름이. 예. 근데 그건 지상발사형이에요. 지상에서 부스터 달고 쏘는 거고, 이번 것은 그거 본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지상발사형, 금년에 시험 발사한다 해놓고, 지금 2022년 6월부터는 무슨 과제를 하느냐 하면 이걸 공중발사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지상 발사형 저거는 당연히 성공할 거다. 이미 우리가 많이 개발해 놨는데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그냥 작년에 공개했다. 공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걸 먼저 탄탄하게 개발한 다음에 기술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공중 발사형을 개발하는 게 순서인데 이거 1년 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공중 발사다. 그 다음 초고속 추진이니까 이거는 극초음속이라고 뭐 과제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고속 추진과 활공체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초고속의 방식은 현재 극초음속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기술은 지르콘 같이 스크램젯 엔진을 이용한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순항 미사일. 예. 계속 엔진이 가동하면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활공체라는 게 있어요. 하늘 높이 띄운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대기권하고 어떤 우주 공간의 그 차이에서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프 해가는 거 있죠. 그래서 목표물 상공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의 자체 추진력은 없어요. 예. 근데 사정거리는 더 길죠. 연료를 쓰지 않고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가는 거니까. 자, 그 두 가지가 따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앞에 것은 지르콘, 뒤에 것은 아방가르드라고 불리고 있죠. 그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배치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 각각을 쫓아가기에도 버겁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순서가 중국인데, 중국은 활공체는 성공시켰어요.
배치도 했죠. 이미 둥풍 시리즈로. 그 다음 보면은 싱콩이라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중이에요. 지금 우리랑 비슷해 보여요. 발표하는 것만 보면은. 자, 그 다음은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활공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 발사형하고 해군 발사형은 조만간 될 것 같아요. 1, 2년 안에. 그렇지만 공중 발사형은 부스트 문제가 있어갖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순항 미사일은 그냥 비행 시험 성공했다. 몇 초가 날랐다. 뭐 몇 초인지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수준이에요. 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도 하지 못한 순항 미사일 능력하고 활공체 능력을 두 개를 합하겠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장점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이게 그 과제 그 제안 요청서에 들어있는 다이어그램이에요. 사실 이게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큰 그림은 뭐냐면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하이코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앞부분이에요. 본체죠. 안에 짙게 이제 표시된 부분이 전형적인 스크램젯 엔진의 외형이에요. 그 안에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된 거 보이시죠? 저희 연속이에요. 여기서 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레로 좀 희미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죠. 저거는 하이코어의 외형에다가 활공체적인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게 반영한 그런 디자인으로 추측이 돼요. 자, 이런 게 하고 있고, 지금 이 과제가 4개의 소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3개의 소과제로 해야 되겠네요. 한 개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제니까. 이게 다 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거예요. 재시동이에요. 재시동. 네. 자, 우리도 기존의 램젯, 스크램젯, 뭐 이중 램젯 그런 스크램젯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기술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뭘 하고 싶으냐 싶었더니, 자, 활공체형하고 순항 미사일을 같이 쓴다는 것은 제가 제목에도 나왔지만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멀리 갈 때는 활공체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연료를 절약하면서. 그때는 날개로 가겠죠. 특정 고도까지만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목표물에 다가가서는 내가 회피 기동도 하고, 저게 방공망이 세지니까. 활공체형은 뭐냐면은 자기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권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확 떨어져요. 속도가. 우주 공간을 갈 때는 빠르지만. 그렇지만 순항 미사일은 계속 엔진이 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입할 때, 저게 목표물에 다가섰을 때, 그리고 저게 방공망이 긴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더 가속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는 불을 다시 켜야 돼. 엔진을 다시 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활공형으로 나를 때는 처음에 활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엔진을 한번 점화하겠죠. 출발할 때. 그 다음은 활공 형태로 목표물 상공까지 가요. 그 다음 대기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예를 들어서 고도 30km, 40km 이하로 내려와서 적을 향해 갈 때는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속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엔진을 다시 점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껐다 켰다를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컨셉으로만 보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켰다가 끄고 다시 켜야 돼요. 제가 추정컨대는. 자, 이 정도면 이게 1-2,000km 가는 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리를.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리를 조금 양보한다면 앞에 탄두 중량을 엄청나게 무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재시동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다는 거지. 세상에서 누구도. 많은 나라, 이게 요소 기술, 스크램젯, 순항 미사일과 활공체 요소 기술을 각각 확보하기에도 두 개 더 확보한다는 지금 러시아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절반, 나머지는 거의 이한데, 그런 수준인데 우리는 각각의 장점을 취합한 제3의 것을 연구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주도하는 연구, 국방 연구 과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즉 이런 과제를 제안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스크램제 기술 그리고 활공체 기술 이 각각의 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래서 결합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과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걸 껐다 켰다 해야 되면은 이게 극초음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조금의 공기 저항도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활공체형으로 나를 때는 매끈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앞에 공기 흡입 부분이 닫혀 있어야 돼요. 대신에 순항 미사일로 가야 되면 뭡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내부의 연료랑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때는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껐다 켰다를 엔진을 해야 되니까 덮개를 한번 벗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로켓처럼. 우리 누리호 올라갈 때 인공위성 맨 마지막에 인공위성 부분 올려보낼 때는 그 덮개를 탁 열어서 버려버리잖아요. 이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활공 흡입구 구동장치라는 게 그겁니다. 이걸 열었다 닫았다. 자, 이것이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를 전제로 만들어서 있는 비행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최대한의 사거리를 내기 위해서 또한 저게 대공망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래서 회피한다는 거죠. 그 다음 재시동을 하려면 연료 공급 장치가 꺼졌다 켜졌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동차 엔진 가다가 시동 꺼지는 적이 있죠. 수동 같은 경우는 재시동.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것들을 감안한 것들.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열교환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냉각이라고 봐집니다. 네. 자, 이런 컨셉이 이 두 개를 조합시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네.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시도하는 곳은 우리가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히. 자, 이것은 옛날 현대 로템에서 이 스크램젯의 외형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안에 연소기하고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제 공기 흡입구 모습 같은 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에 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본체 외형이 결정됐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방과학기술대전에서 작년에 공개된 그 순항 미사일이죠. 이거 공개돼서 금년에 실험한다 그랬는데 벌써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비행기 발사형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 된 기술을 공개했다. 원래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길이가 8.7m 길어요. 직경은 70cm 후반, 이렇게 무게 2.4톤. 시험 속도는 마하 5에서 6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짝 보수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요 앞부분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현대 로템에서 제작했다는 그 스크램젯 엔진에 골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탄두도 이게 들어있어야 되고 연료 공급 장치나 앞서 언급됐던 그런 요인들이 다 여기에 관여되는 것이죠. 뒷부분은 그냥 부스트에 불과한 거니까.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활공형이죠. 이건 자체 동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고도 한 100km 정도까지 로켓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낙하하면서 대기권하고 우주 공간의 그 접촉면에서 이렇게 그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시 띄우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목표물 상공에서는 떨어지는 거. 이게 뭐 대동소이하죠. 이렇게 생겼죠. 납작하게 생긴 게 기본이겠죠, 당연히. 그 밀도차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자, 이런 기능을 우리는 이 몸체에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지금 순항 미사일의 본체 부분이랑 어차피 그것도 고도 20-30km에서 산소는 있지만 그나마 밀도가 가장 약한 데를 노리고 거기서 주로 순항을 하거든요. 왜냐?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저항이 약합니다. 그래서 훨씬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도를 날라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도 이미 상당히 공기 역학적으로 훌륭해요. 거기다가 이런 면을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디자인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번에.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또 이 연구 과제. 그죠? 기존의 스크램젯 엔진을 가진 본체를 어떻게 가급적 이 그림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자.
그렇고 여기 보면 이제 과제의 목표 같은 건데, 자, 초고속 추진 활공체, 좀에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목에서 제가 혼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 기술, 극초음속 순환과 활공체. 예. 이 프로그램은 이제 500억 정도 투자해서 27년까지 지금 결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쭉 제 영상을 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연구 과제를 보면은 30년대, 2030년대에서 한 30년부터 한 35년까지 거의 모든 것이 구축이 되게 돼 있어요. 항공모까지 포함해서. 예. 그때 되면 우리는 상당히 국방, 지금도 뭐 세계 5, 6위 수준이지만, 그때 되면 더 엄청나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과제를 봤을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투자해서 극초음속 유도탄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적재 중량 및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하고, 그것은 요즘에 순항미사일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회피 기동도 가능하다. 자, 그것은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활공형의 장점은 그것은 이제 접시 띄우기를 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고도 뭐 한 50km, 고도 60km 정도에서. 그렇지만 저게 목표, 저게 상공에 왔을 때의 회피 기둥은 극초음속 순항의 담당이죠. 그 목표는 뭐냐? 적재 중량을 늘리고 엄청난 폭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지금 지르콘 같은 경우는 자료들을 봤을 때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한 사거리가 10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활공체는 거의 사거리가 무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구 전역을 타격한다. 자, 그쪽을 좀 양보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1000km와 무한대 사이 어디겠죠? 예. 엄청난 사거리를 가진 비행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조그만 미사일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탄도 중량은 일반 순항 미사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좀 더 큰 중량을 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자,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면은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나르는 걸 극초음속이라고 하고, 마하 5 이하는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죠. 우리도 뭐 작년에 이미 또 초음속 대함 미사일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같을 거라고 봐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 여건 때문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다 카드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자, 활공체 순항 미사일 보시죠. 위에 이제 파란 부분이 우주 공간이고 밑에가 대기권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활공체는 좀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접시 띄우기를 하는 거고, 우주 공간과 지구 대기권 사이에 그 밀도차를 이용해서 순항 미사일은 고도 한 20-30km로 낮게 날아가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를 장점을 결합시켰다. 그게 우리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 연구 과제는.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지금 오늘의 주제인 그 연구 개발 계획의 방향이죠, 목표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핵심은 뭐냐?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그게 순항이든 활공체든 현재 두 가지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의 장점을 결합시키려고 했다. 즉 기본적인 틀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다. 작년에 시제기를 공개했던, 시제품을 공개했던, 즉 러시아의 지르콘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엔진을 껐다 켰다 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 최적화된 상태로 사거리를 최대화시킨 컨셉이다. 거기에 활공체적인 면을 디자인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처음에는 아마 기존의 순항 미사일보다 고도를 높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군의 비행기에서 발사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 부스터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 마하 1 이상에서만 발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램젯을 가동시킬 수 있거든요. 부스터가 필요 없잖아요.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그만큼 받쳐주는 거니까. 높은 고도에서 발사하면, 그럼 고도를 좀 높이 가면은 그다음 활공 형식으로 갈 수 있다. 저게 레이더망이나 간섭이 없는 경우에서는 그런 활공체가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고도로 진행을 한다. 그때 연료는 안 쓴다. 그래서 처음에 부스터 역할을 할 때만 잠깐 쓰고, 왜냐? 부스터를 따로 안 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사일 자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부 무장창이라는 그런 이슈하고 같이 엮이게 돼요. 가급적이면은 비행기가 스텔스면은 내부 무장창이 넣고 싶은 것이죠. 그것도 제법 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참에 램젯 비행기가 마하 1 이상의 속도로 미사일을 떨구게 되면 램젯이 바로 가동이 돼요. 부스트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높잖아요 이미. 그래서 활공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고도까지 올린 다음에 램젯은 꺼진다. 즉 스크램젯은 램젯과 스크램젯은 꺼진다. 그 상공에서는 낙하하면서 그때는 스크램젯을 재가동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적진 상공에서는 순항 미사일처럼 저게 레이더망과 대공 방어막을 회피해서 타격한다. 더 가속한다. 최고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방공망이 밀집한 상대방의 주요 함정 같은 경우에 아니면 지상의 주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끝에 속도를 남겨놨던 연료를 아낌없이 쓴다. 속도를 마하 1, 마하 2 정도로 더 높인다. 그래서 더욱더 요격이 어렵게 만든다. 자, 그래서 뭐 탄도중량 정대, 사거리 정대 이런 말씀 드렸고 저기선 적절한 그게 있겠죠. 지점이 탄도중량 정대하면 사거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미사일의 크기가 최적이 제한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맞추겠죠. 자, 그래서 활공형과 극초음속 순항의 장점을 다 했죠. 활공형은 장사정거리가 나오죠. 대신에 높은 고도를 좀 이용해야 되죠. 가장 큰 문제는 적을 타격하기 전에 감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요격하기가 쉬워진다. 순항형의 최종 돌입 속도보다. 순항형은 아무리 그래도 엔진을 태워서 연료를 태워서 그래서 사거리가 활공형만큼 안 나온다. 대신 낮은 고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도를 이용한 회피도 가능하다. 회피에 있어서는 활공형보다 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유연하죠. 고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정속을 의미하겠죠. 최종 순간에. 어차피 목표물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두 가지 장점을 섞었다. 두 개 다 취하려고 한다. 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제가.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중국과 이제 러시아는 말씀을 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활발한 것이 활공형이에요. 지금 비행기 아마 B-52 폭격기에 날개 밑에 달아서 시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보면 둥그런 거죠. 안에 활공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뒤처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때부터. 그래서 미 육군 버전은 2024년 지상 발사형이겠죠. 미 해군은 2025년 뭐 수상함, 2027년 잠수함인데 육군과 해군 버전은 살짝 당겨지는 맛이 있어요. 1년이나 2년 정도. 근데 미 공군 것은 지금 몇 차례 실패를 했죠. 지금 이제 부스터 문제로. 공군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활공형이에요. 활공형. 근데 우리는 이런 활공체의 장점과 순항 미사일의 장점을 섞어서 비행기에서 달아서 쏘겠다는 거거든요. 길이도 적당한 최적을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에디슨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이런 미사일을 뚝딱거리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순서는 이겁니다. 활공형 기술 지금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미국도 그것부터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배치 시기도 그게 가깝고. 그래서 중국도 활공형을 먼저 개발했단 말이에요. 자, 그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안정화되고 그 다음 순항형 개발해서 이 순항형을 가진 나라는 현재 러시아밖에 없죠. 시로콩. 그 다음 중국이 실험하고 있고 우리도 실험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 더 뒤쳐져 있고. 자, 그리고 이 기술이 안정돼야지만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섞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현실에서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를 섞고 있다는 거. 여기서 상당한 격차를 벌려놨다 우리가. 누구도 모르지만 그렇게 밖에는 추정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면.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미국처럼 이거 하늘에서 발사하는 활공형 기술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순항 미사일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스타일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해서 비행기에 탈 수가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여러 단계를 점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 ADD의 연구과제 접근 방식을 봤을 때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만화책에서만 가능한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놀랍다가 아니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점에 도달하고 보면 27년까지 기본적인 컨셉을 다 잡겠다는 거잖아요. 기초기술을. 왜? 요소기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입장이, 이 연구과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조합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미국의 상황이죠. DARPA라고, DARP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뭐 하는 역할로 봤을 때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고, DARPA가 여기 보면 에어 브리딩 웨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르콘 같은 순항 미사일이에요. 로켓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 연료 이렇게 공기를 당겨서 결합시켜서 추진한다는 건데 지르콘이고, 이게 2021년 9월 기사거든요.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비행에 성공했다 이거예요. 이 컨셉 모델이. 그래서 사진도 공개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거든요. 이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부 과제의 목표가 지향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 또 이제 재가동이라는 요건이라는 면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기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기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죠. 저게 뭐냐면 이미 이때 가속이 지금 마하 6에서 7 정도 가속이 된 상태예요. 부스트 때문에. 고도가 20km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동영상에 나오는 정보가 그래요. 제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자, 저 때부터는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이중 램제트 또는 스크램젯 엔진이 가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공기 역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공기 흡입구, 미사일 본체 공기 흡입구를 닫아놨다가 유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엔진을 가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 덮개를 떼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게 가동이 되면 뒤에 두 번째 부스트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저 때는 버리면 됐죠. 그렇지만 지금 이 과제가 제안하는 미사일은 뭐냐면 껐다 켰다를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고 안에 개폐식도 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닫인지 여닫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재가동의 욕구는 분리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개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 이제 관련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구 개발의 필요성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여기 제가 줄거놓은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전장에서 공중 화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자, 미래 전장에서 공중 화력의 우위를 확보해서 교차 영역이라고 말을 어렵게 적었지만 내용은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상 발사행은 됐고, 이미 되어 있고 공대지 공대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공중 발사 초고속 정밀 유도 미사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고 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국산화 해야죠. 딴 데서 별로 하는 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저 공중 화력의 주인공은 당연히 KF-21이겠죠. 그거 어디다 인테그레이션 하겠습니까? 이 미사일 개발해서 우리 항공기도 없는데, 국산 항공기도 없는데 이런 미사일 개발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른 나라의 전투기 단다고 했을 때 통합을 할 때,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우리 정부 다 줘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국산 비행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KF-21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여러 국방 과제들이 우리나라는
기어 맞물리듯이 여러 개가 꽉 조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하는 짓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뭐 수십조 원 날리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런 다른 이제 공군이나 해군의 영향 같은 것은 다른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KF-21인데 항공기 장착형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일단 타격 거리가 훨씬 길어지는 거죠. 기존의 미사일 사거리도 훨씬 사거리를 길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지르콘에 비해서 사거리도 길어지고 탄도 중량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수천 킬로미터 날아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KF-21의 작전 반경이 더해지는 것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되는 뜻이에요. 공군용으로 만들어지면.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공군용으로 만들게 되면은 밑에 부스터가 지금은 지상용 부스터가 2개 붙어 있어요. 1단, 2단. 예. 그래서 극초음속의 속도로 고도 20km까지 밀어 올리는 역할이 걔들이에요. 걔들의 길이가 한 5m 돼요. 예. 그게 없어지거나 아주 짧아질 수 있어요. 앞에 본체만의 길이는 3.7m 밖에 안 돼요. 이 미사일은.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심장합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이 연구 과제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정부에서 하는 모든 국방 과제가 들어있지는 않겠지만 민간한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